네, 안녕하세요. 24년도 61회 세무사 1차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가 전체적으로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년도 문제를 보면은 그래도 문제를 딱 봤을 때 딱 눈에 들어오는 그런 말 문제 같은 경우에 답이 딱 들어오는 문제도 그래도 한 예닐곱 문제 딱 있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도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여가지고 딱 보면은 바로바로 1분 안에 답이 탁탁탁 그냥 뭐 몇십 초 안에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 10개 이상은 그래도 좀 주는 문제들, 눈에 확 들어오는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문제는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말 문제 중에서 좀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 몇 개는 좀 있긴 있었는데 그것도 몇 개 안 됐고요. 그리고 또 말 문제로 물어볼 때 옳지 않은 거를 물어보는 거랑 옳은 거를 물어보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본 게 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를 좀 더 꼼꼼하게 읽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막 이렇게 미음해가지고 그 중에 옳은 거는 뭐뭐뭐냐, 그 중에 옳은 거의 개수는 몇 개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말 문제 중에서도 시간이 좀 걸리는 말 문제거든요. 시간이 좀 주어진 시간이 짧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기에는 다 풀기에는 당연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 구속진 부분의 문제들도 좀 몇 개 더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들 괜히 건드렸다가 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못 푸는 경우도 생겼을 것 같고, 또 계산 문제 자체도 사이즈가 그렇게 좀 작은 사이즈의 계산 문제가 아니라 계산 문제도 기본적으로 예년에 비하면 사이즈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세법 준비 많이 했는데도 뭐 한 공부 정말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뭐 예년 시험으로는 70점 이상 나올 수 있던 사람들도 60점 안팎 이렇게 나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50점 정도 50점 이상 나왔을 수 있던 사람들도 40점 간신히 넘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뭐 과락이 나올 만한 시험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시험에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좀 말려버리면 멘탈이 좀 망가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과락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제가 좀 예년에 비하면 분명히 좀 어려운 문제는 좀 있었어요. 꽤 있었고 난이도가 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튼 문제풀이를 좀 하면서도 문제에 약간 이런 부분들은 문제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언급을 하면서 할 텐데 보니까는 이의 신청들은 다들 또 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도 또 질문 온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이제 또 이게 그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또 이게 또 완벽하게 100% 그게 이의 신청이 또 받아들여질 거냐, 그건 또 확답을 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 근데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문제 풀면서 그럼 어떤 것들이 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번 문제입니다. 41번 문제. 그렇죠? 41번 문제. 국세기본 법령상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옳은 걸 물어봤어요. 여기 보시면 자, 원천 1번에 일단 정답을 얘기하면 이게 약간 이것도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 중에서 4개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틀린 문구였고요. 하나는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한다면은 맞는 얘기지만 국세기본 법령상에 있는 문구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 4번이 옳은 문구가 되겠는데 이것도 조금 약간 논란의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뭐 문맥상 틀린 문구는 아니에요. 맞는 문구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세기본 법에 있는 내용인데 그 법에 있는 입법상의 소득과세 금지에 관한 소득과세 금지 원칙에 대한 얘기인데 약간 조금 차이가 있다. 일단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 시기는 과세 기한이 끝날 때다.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요, 소득 금액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때죠. 그래서 과세 기한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소득 금액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때니까 명확하게 틀린 문구가 되겠고요. 이번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하는 국세 수정 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 세액을 감액해서, 수정 신고는 예전에 과수 신고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세액을 감액하는 게 아니라 증액해서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명확하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납세가 성립할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되는 자동 확정되는 세액이 아니죠. 그래서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신고로서 확정이 되는 신고납세 제도이기 때문에 신고로서 확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했기 때문에 자동 확정되는 세액은 아닙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아니면 이건 정부 부과제도이기 때문에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결정할 때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1, 2, 3, 5번은 명확하게 틀린 문구가 맞아요. 근데 4번에 왜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냐? 물론 이제 문맥상 틀린 문구는 아닌데 납세 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 그 납세 의무가 성립될 당시에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이게 이제 입법상 소득과세 금지 원칙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법문구상으로 명확하게 어떻게 되냐면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납세 의무가 납세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그 납세 의무가 성립될 당시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성립된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납세 의무가 성립한 법 문구는 국세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의해서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즉 그 납세 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뒷문구는 맞아요. 이게 앞문구가 이게 성립된 다음에 확정되는 거니까 확정된 소득이나 수익이나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 얻는 세법에 따라 과세하느냐? 납세 의무가 성립될 당시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뭐 문맥상으로는 틀린 문구는 아닌 게 맞지만 국세기본법에 있는 법률에 있는 내용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성립될 당시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확정이란 표현 대신에.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것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세 중간의 납세액에 소액부징수 얘기할 때 중간의 납세액으로 이제 징수해야 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은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5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소득세 중간납세액의 소액부징수죠. 소액부징수 중간납세액으로 징수해야 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구에서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납세액으로 징수해야 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이기 때문에 징수하지 않는다. 아니 50만 원 미만을 소액부징수라고 했으니까 30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문맥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에서 다른 문구들이 전부 다 옳은 표현으로 나왔을 때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문구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니까 30만 원 미만이면 소액이니까 징수하지 않는다는 게 문맥상 틀린 문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거 틀린 문구를 해가지고 답으로 하는 경우 많이 있단 말이죠. 명확하게 얼마 미만이어야지만 소액부징수니까. 그렇죠. 50만 원 미만이어야지만 소액부징수니까. 30만 원 미만일 때 소액이니까 징수하지 않는다. 틀린 문구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거 틀린 문구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성립한 다음에 확정이 되는 거니까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틀린 문구는 아니죠. 문맥상. 그러나 명확하게 국세기본법에 국세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맥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 문구상으로는 틀리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워낙에 1, 2, 3, 5번이 확실하게 틀렸어요. 여기서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옳은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죠. 이 말이 들어갔으면.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히 얘기하면은 이것도 확정이 아니라 성립. 문맥상 틀린 건 아니지만 국세기본법에 여기에 성립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문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의신청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모르겠어요. 뭐 제가 문제 출제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이제 약간 비밀 구석 중에 하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좀 애매했죠. 2번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령상 이것도 이제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급하게 쳤네요. 국세기본법령상 국세 부가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이것도 이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여기 지금 이번에 답은 일단 옳은 거는 3번이고요. 얘는 이제 국세 부가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해서 공제세액 등을 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에 그때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제척기간의 기산일 관련해서 이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나머지는 이제 국세 부가 제척기간 관련해서 세무장은 국기법상 경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 경정 청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 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죠.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그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로 한다. 그래서 틀린 문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체납자가 국외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국외 체류 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이거는 지금 중단 사유에 대한 얘기인데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 소멸시효의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정지가 되거든요. 이거는 중단 사유가 아니라 정지가 되기 때문에 체류 기한이 지난 그다음에 지난 때부터 새롭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죠. 정지 사유이기 때문에. 근데 뒷문구는 중단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기 때문에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5번에 국세징수법상 압류 금지 재산 압류. 이게 압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단 사유 중에 하나죠. 압류가. 그런데 이게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 그렇죠?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중단 사유에 해당되는 압류가 아니라는 거죠. 압류가 즉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중단 사유에 해당되는 압류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옳은 거는 3번만 옳은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43번에 국세기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건 이제 답은 1번으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든지 아니면 국세심판관 회의든지 간에 둘 다 의결할 때의 그 구성 자체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의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는 거고요. 개의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 겁니다. 국세심판관 회의든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든 구성원의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옳은 표현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4번 문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뭐 답은 명확하게 1번이 옳지 않은 표현이죠. 세무공무원은 과세전 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때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또는 불복 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렇죠? 이때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아닙니다. 결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45번 문제. 국세징수법 문제였는데 국세징수법령상 납부 고지, 독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옳은 것을 그럼 이제 틀린 것들만 좀 이렇게 발라내면 되는데 기억 관할 세무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 납부 고지를 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범위로 납부 고지서는 납부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의 범위 내에서 30일의 범위 내에서 납부 고지를 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6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납부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의 범위 내에서 납부 고지를 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납부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의 범위 내에서 납부 고지를 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납부 고지를 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납부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의 범위 내에서 납부 고지를 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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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내에서 납부 고지를 하
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한테 발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문구가 되겠고요. 니은에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 당초의 지정납부기한의 마지막 날부터 14일이 지나 그렇게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당초의 지정납부기한의 마지막 날부터가 아니라 이거는 그 도달한 날부터 납부고지서가 좀 늦게 도달했죠. 그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새로운 지정납부기한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 또 틀린 문구가 되겠고요. 기역 니은이 이제 틀렸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일단 기역 니은 들어가는 건 다 제껴버리면 1, 3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답이 아니죠. 답이 되려면 그러면 2번과 5번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디귿 리을은 똑같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미음만 보면 되겠죠. 미음이. 관할세무정이 세액을 분할해서 납부고자 하는 것은 납부고자 유예. 그렇죠. 이게 분할해서 납부고자 하는 것도 납부고자 유예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음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답은 이게 5번이 되겠네요. 그죠? 다시 5번에 풀면 되겠고요. (46번) 문제입니다. 국세 징수 법령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자, 이것도 옳은 것을 또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먼저 기역. 관할세무장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등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 그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체납자에게 통지할 필요 아니죠. 체납자 당연히 통지해야죠. 체납자에게 통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필요 없다 했기 때문에 틀린 문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문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압류 후의 재산 가격이 변동해서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추가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게 아니라 임의적 해제 사유이기 때문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필요적 압류 해제 사유가 아니고 임의적 압류 해제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압류 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니은도 틀린 문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 들어가는 것들은 다 틀린 문구가 되는 거니까 답은 기역하고 니은 들어가는 거 빼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디귿, 리을은 다 옳은 표현입니다. 답은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47번 문제입니다. 국세 징수 법령상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옳은 것은 47번. 일단 옳은 표현은 4번이 옳은 표현이에요. 나머지가 왜 어디가 틀렸는지를 보겠습니다. 1번 공매 매수 신청인은 문서로 매수 신청을 해야 된다. 예, 공매가 경쟁 입찰이 있고 그다음에 경매가 있잖아요. 공매는 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문서로서 매수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경매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매수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번에 공매는 경쟁 입찰과 경매가 섞여 있어서 꼭 문서로만 매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는 구두 등으로 매수 신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문구가 되는 거고요. 세무공모는 본인하고 제3자의 재산으로 압류 재산을 매수할 수 없죠. 안 됩니다. 체납자나 세무공무원 그리고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 등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으로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 재산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매자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 저당권 및 가등기 담보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게 공매가 돼버리면은 공매자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다 매각으로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인수할 수 없습니다.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이 또 어디에 틀리냐면 관할세무장은 이게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압류한 경우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공매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관할세무수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공매가 아니라 직접 자기가 매각할 수 있는데, 매각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매각할 수 있긴 한데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매각할 수 있답니다.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관할세무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다는 거죠. 상장 주식처럼 가상자산도 관할세무장이 직접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 48번 문제. 국세 징수 법령상 납세 증명서 등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것도 이제 답은 옳은 것은 일단 3번인데, 이게 이제 올해 개정돼 가지고요. 상가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초과하는 것 같죠? 상가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관할세무장한테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개정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2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1,000만 원 초과하는 것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관할세무장한테 신청할 수가 있는 거니까 3번이 맞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보면은 1번에 관할세무장은 지급 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 조회와 강제 쟁취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틀린 문구가 되겠고요. 2번에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해서 다시 감치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다시 감치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3번 맞는 거고, 4번에 관할세무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 관어사업을 하는 자, 해당 사업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를 2회 체납했고요. 부가가치세 2회 체납했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리고 체납된 금액의 합계 금액이 이 금액도 지금 2천만 원이 아니죠.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금액의 합계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주무관청의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횟수하고 금액이 다 틀렸죠. 그죠? 그다음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하는 거.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 금액이 1억 원 이상이 아니라 2억 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자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또 틀렸네요. 49번 문제. 조세범 처벌법 문제도 이번에 좀 이렇게 뭐 쉬운 문제는 좀 아니었어요. 조세범 처벌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범 처벌법에서 말하는 조세라고 하는 거는요,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이제 틀린 문구가 되겠고요. 그렇죠? 근데 2번이 맞는 문구입니다. 타인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지급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해서 세무서에 제출한 자하고, 그다음에 위행위를 알선 중개한 자는 동일한 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때의 뭐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총 지급액, 급여로 지급하는 총 지급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이 옳은 문구가 되겠습니다. 2번은 맞는 얘기고요. 3번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승계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해서 그다음에 승계한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승계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가할 수 있다. 이게 승계한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징역형과 벌금형 병가할 수 있는 경우는 거래 없이 승계한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그러면은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계서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해서 발급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에서 발급받았다는 얘기는 거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병가하지 않습니다. 병가할 수 있는 경우는 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에 그때는 이제 병가할 수 있죠. 3번에 그래서 틀린 문구가 되는 거고요. 4번에 인지세법에 따라 첨부한 종이문서용
전자 수입 인지를 재사용한 자는 1년 이하가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문가 되겠고요. 5번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아니죠. 1년 이하의 징역. 그렇죠?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의 2배. 저기서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되는 벌금. 뒤는 맞는데 그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2년이 아니라. 자, 그다음에 이제 50번 문제는 새로운 조세범 처벌법에 아주 새로운 문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내 가지고 이 문제가 쉽지 않았어요. 조세범 처벌법 막 달달달 공부했어도 이거 맞추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10번 문제. 조세범 처벌법상에 4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1번은 석유 판매업자가 석유류를 조세특례법에서 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판매해서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3년이에요. 3년이야. 일단 답은 1번이 되는데 나머지도 쉽진 않았어요. 상습적으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고 포탈세액이 5억 원인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조세 포탈범이거든요. 조세 포탈범의 경우에 지금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 맞아요. 이것도 3년 이하예요.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데 상습범이잖아요. 상습범은 2분의 1을 가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이하니까 2분의 1을 가중하면 1.5년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최대 4.5년까지 가능한 거죠. 2분의 1을 가중하는 거니까. 상습범이어서. 그러니까 4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죠. 그걸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짜 석유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요거 가짜 석유 제품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얘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의 벌금을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5년 이하라서 4년 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번에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행위를 알선한 거예요. 세무사가 이런 거 하라고 막 부추기고 알선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원래 지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단 말이죠. 3년 이하예요. 근데 세무사가 그러한 행위를 알선해서 2분의 1 가중하거든요. 2분의 1 가중하니까 4.5년까지 가능한 거죠. 4.5년까지 가능하니까 4년이 가능한 겁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니까요. 그쵸. 근데 5번에 이거 국조법상 해외 금융 계좌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건 애시당초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4년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4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1번 그거 하나만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문제. 이게 소득세도 51번 문제 분리과세 주택 임대수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게 또 쉽진 않았어요. 어떻게 또 이런 문제를 냈대? 그래서 문제 물어본 건 뭐냐면 분리과세 주택 임대수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을 물어봤어요. 세율이 곱해지기 바로 전에 총수익 금액에다가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필요금비 가로 닫고 빼기 개봉공제까지 뺀 금액. 그게 분리과세 주택 임대수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이거든요. 근데 내용 좀 보시면 갑의 주택 이제 임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주택을 3개를 지금 빌려주고 A 주택과 B 주택과 C 주택. A하고 C는 보증금도 받고 월임대로도 받고요. B는 보증금 받으니까 완전 전세로 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증금 받은 금액이 3억은 지금 초과하고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간주임대로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로 계산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그렇죠? 그리고 기준시가 또는 2억 이하에 해당되면은 기준시가 2억 이하에 해당되고 and 40제곱미터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딱 40제곱미터니까 C주택은요 기준시가도 2억 이하고 전용면적도 지금 4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얘는 간주임대로 계산할 때에 주택수 계산할 때는 제외가 되죠. 그래서 주택수가 그러면 얘는 제외를 하는 거니까 주택수가 세 채가 아니라 두 채밖에 안 되는 거라서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로 계산하지 않으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고요. 그럼 월 임대료만 가지고 총수익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A주택은 올해 24년도 1년 내내 빌려줬고 그죠?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니까 A주택은 1,200만 원이 총수익금액이 되는 거고요. B는 없고요. C주택은 24년도 3월 1일부터니까 올해 10개월 동안 지금 임대기한이 10개월이잖아요. 여기다 10개월 하는 거니까 800만 원 되는 거라서 임대료가 딱 2천만 원이에요. 1,200만 원, 800만 원. 임대료가 딱 2천만 원이니까 분리과세 주택 임대수익이 된 거죠. 그러면 임대료 요 두 개 가지고 2천만 원이 1,200만 원과 800만 원 요 두 개를 가지고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건데 A주택은 근데 A주택은 등록 임대주택이고요. C주택은 등록 임대주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필요경 비율도 달라지는 거죠. 필요경 비율도 A주택은 지금 총수익 금액이 A주택은 1,200만 원 등록 임대주택이니까 필요경 비율이 60%. B주택은 800만 원 등록 임대주택이 아니니까 필요경 비율 50%. 그렇죠? 얘는 400만 원이고 얘는 480만 원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금액이 얼마냐면 880만 원이에요. 여기다 이제 기본공제를 빼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공제를 빼는 건데 A주택에 대한 기본공제 이게 480만 원인데 기본공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등록 임대주택이랑 등록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 기본공제는 아무튼 기본공제가 적용되려면은 주택 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그 요건을 충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게 400만 원 빼줘야 되고 등록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200만 원 빼야 되는데 이게 A는 등록 임대주택이고 B는 등록 임대주택이 아니니까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율대로 좀 이렇게 계산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수익금액에 비례해서 수익금 비례해가지고 여기에서는 등록 임대주택이니까 400만 원을 빼야 되는데 2천만 원 중에 1,200만 원이 해당되는 비율만큼이 A의 기본 공제가 되는 거고요. B는 등록 임대주택이 아니니까 200만 원을 빼야 되는데 총수익금액 2천만 원 중에 800만 원 해당되는 거. 그죠?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480에서 요게 240 빼는 거니까 여기는 240만 원 되는 거고 여기는 400만 원에서 80만 원 빼는 거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3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과 200만 원인데 수익 금액이 비례해 가지고 전부 다 등록 임대주택이면은 합해 가지고 400만 원. 전부 다 등록 임대주택이 아니면 전부 다 합해 가지고 200만 원인데 A는 등록 임대주택이고 B는 등록 임대주택이 아니니까 수익 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이렇게 안분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 금액은 560만 원이 되는 거죠. 560만 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60만 원. 쉬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그럼 52번 문제. 거주자 갑 나이가 60세고요. 24년도 연금소득 관련 자료다. 갑의 소득세법령상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물어봤어요. 자, 지금 2017년도 10월 1일 날 금융회사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후에 23년도 9월 30일까지 6년간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입했대요. 즉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했고요. 문제를 보시면은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연금 계좌의 구성은 A와 C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죠. 불입했는데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불입했는데 공제된 금액과 운용 수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연금보험의 총 납입액은 5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550만 원. 이걸 우리가 550만 원을 이거를 A. 그럼 5천만 원에서 550만 원 빼는 거니까 4,450만 원. 4,450만 원은 이제 C가 되는 거죠. 24년도 1월 1일 날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했고요. 24년도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1,800만 원이고 의료 목적이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것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 목적이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건 아니라는 거죠.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현재 연금저축계좌의 평가액은 7천만 원이고요. 평가액 중에서 운용수익은 2천만 원. 그렇죠? 2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C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450만 원에 2천만 원인 거니까 C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6,450만 원. A는 5,550만 원 합해가지고 전체 연금저축계좌 평가액은 7천만 원. 갑의 연금저축계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종신형 연금저축계좌는 아니다. 주어진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금 연금계좌의 구성이 A가 550, C가 6,450 그리고 한도 계산. 자, 한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한도를 계산하려면 한도는 전체 평가금액 7천만 원을 11 빼기 연금수령 연차 곱하기 120% 해야 돼요. 연금수령 연차. 연금수령 연차는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 연도. 일단 55세. 2024년도에 60세니까 55세는 5년 전. 그래서 55세가 된 해는 언제냐? 55세가 된 해는 언제냐면은 2019년도. 55세가 된 해는 2019년도. 그죠? 55세. 그 다음에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한 해가 언제냐? B가 없으니까. 가입을 2017년도에 했으니까 가입일부터 5년이 된 거는 2017년도에다가 5를 더하니까 2022년도.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 연도는 2022년도잖아요. 2022년도가 기산연차고요. 2013년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거기 때문에 기산연차는 1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2024년도는 연금수령 연차가 어떻게 되는 거냐? 2022가 1이니까 2022, 2023, 2024. 2024년도에 연금수령 연차는 3년차. 그렇죠? 그러면 7천만 원을 11 빼기 3, 8로 나눈 다음에 120%로 곱하면 그러면은 한도가 계산되고요. 한도를 계산했더니 1,05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 한도가 되는 거죠. 한도는 1,050만 원. 근데 1,800만 원을 지금 인출했기 때문에 한도까지 금액 1,050만 원과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750만 원. 그래서 지금 인출하는 금액이 좀 좁으니까 이쪽으로 좀 오게 되면은 문제 지금 52번에 마지막에 구성 1단계 한도 1,050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750만 원. 이렇게. 그래서 한도 초과해 가지고 1,800만 원을 지금 인출했죠. 자, A에서 인출한 금액 A가 550만 원. 그다음에 C에서 인출한 금액이 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한도 초과는 전부 다 얘는 한도고 얘는 한도 초과잖아요. 한도 초과는 전부 다 C에서만 인출한 거죠. 자, 문제는 뭐를 물어봤느냐? 문제는 근데 3단계 문제 질문은요. 지금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물어봤어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얘는 연금소득이 아니죠. 기타소득이고요. 얘는 과세 제외고요. 얘가 연금소득이죠. 그럼 요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만 물어본 겁니다. 이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지금 70세 미만이기 때문에 5%. 이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500만 원에 5%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만 원에 5% 25만 원. 요것만 물어본 겁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지세액이 얼마냐? 그죠? 그러면은 25만 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53번 문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이 기본공제사항자를 위해서 24년도에 직접 부담한 의료비 관련 자료다. 갑의 소득세법령상 의료비세 공제액은 얼마냐? 이것도 뭐 많이 물어봤네. 뭐 거의 뭐 2차 시험에서 나올 만큼 문제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특정 의료비잖아요.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50만 원 한도라는 거니까 이거 50만 원으로 바꾸고요. 얘는 특정 의료비죠. 그다음에 건강 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로 보지 않죠. 의료비세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로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사업소 금액이 5천만 원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같이 살기만 하면 되죠. 의료비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출하는 의료비가 다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난임시술비 있죠. 400만 원 난임시술비. 난임시술비는 30%의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거니까 난임시술비 30% 이렇게 적어놓고요. 질병치료비 그냥 배우자의 일반적인 치료비니까 이건 일반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은 일반 의료비. 부친 65세 이상인 자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치료비하고 보청기 구입비하고 전부 다 의료비가 되는데 200만 원 전부 다 특정 의료비죠. 모친은 65세가 아니잖아요. 장애인도 아니고요. 일반 의료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치료나 요양 목적의 한약 구입비는 의료비가 되는 거고 건강 증진을 위한 한약 구입비는 그거는 의료비로 보지 않죠. 치료나 요양 목적의 한약 구입비는 다 의료비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비죠. 이렇게 해가지고 4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전부 다 일반 의료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녀 6세 이하잖아요. 올해 개정돼가지고요. 6세 이하의 의료비는 특정 의료비가 되는 거죠. 치료 목적에 의해 특정 의료비가 된다. 자, 그러면 의료비 세액 공제 이것도 이제 좀 좁으니까 53번에 의료비 세액 공제. 지금 난임시술비가 있고요. 난임시술비는 30%. 난임시술비는 그리고 특정 의료비하고 일반 의료비는 합해가지고 15%. 선천성 이상은 없으니까요. 자, 1번의 난임시술비가 얼마냐면 400만 원. 2번에 특정 의료비가 본인 거 5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부친 거 100배 합계 200만 원. 6세 이하인 자를 위한 거 300만 원. 특정 의료비가 550만 원. 특정 의료비는 그리고 일반 의료비. 일반 의료비는 지금 배우자 거 100만 원. 그 다음에 모친 거 400만 원 합계면 700만 원. 일반 의료비는 800만 원이고요. 거기다가 총급액의 3%를 빼야죠. 총급액이 6천만 원. 3%를 뺀 거. 그리고 얘는 700만 원을 한도로 하죠. 그럼 800에서 180 빼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620만 원. 한도 내금액이네요. 얘가 작죠. 자, 따라서 의료비세액 공제는 400만 원에 30%와 얘하고 얘 더한 금액 1170만 원에 15% 하게 되면 의료비세액 공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의료비세액 공제 금액 계산하시면 295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의료비세액 공제 금액 295만 5천 원. 답은 그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54번 문제. 거주자 갑의 24년도 금융거래 관련 자료다. 갑의 종합금액의 합산할 소득세법령상 이자 소득 금액과 배상소득 금액의 합계 금융소득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일반 이자 조건부니까 동그라미.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공모 투자 신탁의 환매이익, 투자 신탁의 이익이죠.
투자 신탁 계획은 집합 투자 기구로부터 이익의 일종이고요. 그러면은 회사채 양도차손 과세 오케이. 양도차손이네요. 그리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 양도차익 이거 과세 안 되죠. 비상장 법인의 주식 양도차익 오케이. 그러면 양도차손 300과 양도차익 500. 1,000만 원 빼는 거니까 얼마 되는 거냐면 200만 원이 집합 투자기로부터 이익이 되는 겁니다. 200만 원 조건부. 그렇죠? 그다음에 장내 파생 상품인 코스피 200 선물의 거래로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주식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한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이런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을 거래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 3그룹.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 사채, 파생결합 증권에서 발생한 이익, 요거 배당소득으로 되죠. 되지만 이건 이제 배당소득이지만 요건이의 불충족이어가지고 그룹수업 대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부터 현금 배당금을 받, 일반적인 배당이죠. 현금 배당, 일반적인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룹수업 대상이면서 조건부입니다. 꽃표시. 2018년도에 가입한 저축손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장기가 아닌 단기라서 보험 차익이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되죠. 만기 보험금이 5천만 원이고 총 보험료가 4천만 원이면 보험 차익이 이거 하니까 보험 차익이 1,000만 원. 이것도 조건부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합하면은 지금 5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2,500, 3,800. 그래서 지금 총수익 금액은 3,800만 원 되는 거고요. 플러스 둘 중에 작은 금액 2천만 원 초과는 1,800만 원과 꽃배시한 금액이 1,500만 원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룹수업 금액은 1,500만 원 10%니까 150만 원. 여기다 150만 원 더하는 거니까 종합과세되는 그룹수업 금액은 3,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50만 원. 그래서 3,950만 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답은 3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그나마 바로 눈에 보였어요. 이자 배당 속의 수입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당해본의 과세한 종료일이 아니라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죠.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니까 바로 답이 보였고요. 15번에 16번도 바로 답이 바로 보였습니다. 56번도 소득세법령상 납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렇죠? 답은 얘는 바로 5번. 바로 거주자의 납세지가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장한테 신고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인세나 소득세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56번에 답이 바로 보였고요. 57번은 잘 안 보는 파트죠. 실제 국내 자산 양도소득세도 뭐 다 스킵하는데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얘기라서 그죠? 요거는 납세 의무자는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 10년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2번에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아니죠.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건 1그룹 자산만. 해외 주식은 그냥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로 하지 않고요. 국내자산 양도소득의 2그룹으로 들어옵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외국에 있는 1그룹 자산, 토지 건물 등만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여기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번에 국외자산 양도 시에 국외자산 양도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외화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번이 맞는 얘기죠. 국외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서 계산한다. 얘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국외자산은 장기보유 투표공제 적용하지 않죠. 짧게 보유하고 팔았다고 페널티를 주지도 않고요. 오랫동안 보유하고 팔았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지도 않습니다. 57번에 그래서 옳은 거는 4번만 옳은 문구가 되겠습니다. 58번
비거주자의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일단 옳지 않은 거는요. 이것도 이제 쉬운 문제였어요. 답은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거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죠.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고요. 거주자가 언제부터 비거주자가 되는 거냐?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추가한 날에 다음 날에 비거주자가 된다. 거주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그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 바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59번 문제. 소득금액 계산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옳은 것을.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답은 5번입니다. 오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봐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거죠.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장을 한 명으로 봐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맞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합산해서 아니죠. 비상속인의 소득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 2번이죠.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의 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유일한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3번에 주거용 건물 임대부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일반적인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금액 다른 해당 연도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죠. 그래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고 바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데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겁니다. 4번에 납세지관의 세부장 또는 지방세청장은 이자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환경과의 거래로 인해서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부당하게 감소시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쭉 적혀있는 게 부계부에 대한 얘기잖아요.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은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이죠. 필요경비가 존재하는 소득들, 즉 사업, 기타, 양도 그리고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만이 부계부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자소득은 부계부 적용되는 소득이 아니죠.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은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60번 문제. 소득세 법령상 60번은 비과세 소득이 모두 몇 개냐? 사업소득 중에서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면서 발생한 소득 이거 비과세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중에서 골동 미술관 박물관에 양도했어 비과세 맞습니다. 근로소득 중에서 사용자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월 20만 원의 식사대를 받으면 이거는 전부 다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죠. 얘는. 그 다음에 근로소득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이것도 4대 보험료 중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비과세가 되는 소득은 전부 다 3개 이거 빼고 3개 3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처법 그리고 소득세법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법인세랑 소득세 국조법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